그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재난 현장에서도 극지방에서도 조명도 없었고 언론도 없었고 누구도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먼저 도착했고 마지막에 떠나는 그 나라. 그는 의심했지만 보고서마다 반복되는 이름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위기 현장마다 늘 한국이 있는 거죠? 과연 이건 우연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돈 들어오는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하웰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위기관리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과거에는 미 국방부에서 위기전략자문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재난 현장, 분쟁 지역을 직접 다녔고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과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고 그것을 데이터화하며 이론으로 정리하는 일. 그게 저의 직업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신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문서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국제위기 대응 보고서였습니다. 익숙한 나라들, 늘 등장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아주 낯선 이름이 하나 끼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처음엔 단순한 오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은 평범한 지원국 정도로 스쳐 지나갈 이야기일 거라고 여겼죠. 하지만 문서를 다시 읽고 세 번째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난민 캠프에 도착한 순서가 적혀 있었고 그 가장 앞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국제기구보다도 먼저 도착한 것이 한국의 의료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료 장비도 현지 언어를 지원할 통역도 없이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구조를 실행한 이들이 군이 아닌 민간 조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한 구호 물품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치료, 임시보호, 분만 케어까지 포함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긴급 지원이었죠. 그들은 절차보다 생존을 우선했고 매뉴얼보다 현장을 택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 전략 이론들이 이 사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까지 스스로에게 하게 만들었죠. 이상했습니다. 왜 내 데이터에는 없던 국가가 이렇게 조용하고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 왜 우리는 이 움직임을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을까? 이후부터였어요. 제가 읽는 모든 위기 사례, 보고서, 현장 브리핑에서 유독 한국이라는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그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마다 사건의 양상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지만 결정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였고 입을 다물고 있지만 필요한 말을 가장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연구실에 남아 그동안의 주요 위기 사례를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사례만 모아 별도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시작은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점점 확신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나라는 지금 위기 대응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을 단순히 분석하는 걸 넘어 직접 사례를 따라가며 해부해보기로. 그들의 방식이 어떻게 위기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제대로 들여다보기로요. 제가 다음으로 집중한 사건은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때 벌어진 구조활동이었습니다. 그해 11월 강력한 바람과 폭우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후 수십만 명이 집을 잃고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프라 붕괴로 접근조차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게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 구조대는 단순히 임시 진지를 설치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직접 마을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주민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바닥에서 잠을 자고 같은 물을 나눠 썼죠. 그들은 외부에서 온 구조대가 아니라 마치 마을의 이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무너진 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한국 구조원이 진흙을 손으로 퍼내고 있던 모습.
옆에는 아이들이 쪼그려 앉아 그를 따라 흙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그게 재난 현장이라는 사실조차 잠시 잊게 만들었습니다. 사진은 찍지 말아주세요. 지금은 일할 시간이에요. 그 구조원은 취재를 온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칭찬도 조명도 원하지 않는다는 듯. 그 말이 보고서에 인용돼 있었고 저는 그 한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사례를 찾다가 남극에서 벌어진 구조작전에 눈이 멈췄습니다. 극한의 추위, 모든 바람이 칼처럼 몰아치는 남극에서 세종기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대부분의 지원국은 구조를 포기하거나 날씨가 나아지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정을 달리했습니다. 세종기지 측은 자체 보유한 헬기를 띄웠고 곧바로 환자를 이송해 치료했습니다. 그날의 기온은 영하 30도, 눈보라는 시야를 거의 지워버릴 정도였죠. 통신 상태도 불안정했고 바람이 바뀌면 착륙조차 불가능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서 어디에도 전략적 필요나 정치적 이유로 설명되어 있지 않았어요. 단 하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믿음. 저는 이 사건을 읽고 난 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체계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까? 수많은 매뉴얼과 시뮬레이션이 존재하는 미국의 시스템에서도 이런 결정을 하는 건 매우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작은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많은 위기 대응에서 한국은 늘 조용히 등장했고 놀랍도록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더 기묘한 건 이 모든 활동에 드러남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외 발표를 먼저 하지 않았고 SNS에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과 증언으로만 그들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왜? 굳이? 그 질문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명예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오는 그 이유. 그건 단순한 전략일 수 없었습니다. 한 연구자의 인터뷰가 기억납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에겐 그 말이 낯설고 또 낯설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장비도, 돈도, 정치도 설명해 줄 수 없는 움직임. 이건 철학이고 태도였으며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아프가니스탄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전쟁, 철수, 혼란,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그곳은 제가 수십 년간 위기 전략을 공부하며 가장 많이 분석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여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이 보여준 단 한 번의 행동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전략의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은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카불 공항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철조망을 넘고 아이를 안은 채 절규하는 어머니들이 군인들의 방패에 밀려나고 있었죠. 미군은 이미 철수를 시작했고 유럽 각국도 자국민 수송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의 틈을 가르며 착륙한 수송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군용기. 처음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사실임이 확인됐고 저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그날 자국민이 아닌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들 약 390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계약직도 아니고 국제적인 보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몇 년간 한국의 활동을 도운 로컬 스태프들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족 전체를 포함해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착을 도왔고 교육과 의료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읽으며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보고서에 실린 인터뷰 하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릴 기억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희를 기다려줬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위기 대응에 필요한 건 속도, 정확성, 효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관계를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국가 단위의 결정엔 정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의 한 선택은 정서 그 자체였습니다. 남들이 철수할 때 한국은 가장 마지막에 남았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린 순간 그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로 그들을 데려온 걸까? 하지만 어떤 보고서도 명확한 전략적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복적으로 등장한 단어는 책임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의무도 아니고 이득도 없으며 심지어 국내 여론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 함께한 사람을 기억하려는 본능. 그건 훈련이나 매뉴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위기 전략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빠뜨리고 있었다는 걸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익과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지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사람의 생명과 기억을 국가적 결정의 중심에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수업의 커리큘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신속 대응, 위험 분산, 전략적 후퇴 같은 단어들이 빼곡하게 채운 슬라이드를 멈춰 세우고 그 한 장면, 카불의 하늘 아래 한국 수송기에 오르던 아이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강한 나라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크기나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능력,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그것이 진짜 강함의 시작일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저는 그날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작전 이후 저는 더 깊이 한국의 위기 대응 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단순한 정부 정책으로만 설명되지 않았고 어딘가 더 본질적인 층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시스템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예비군 제도. 처음엔 군사력 보안 체계쯤으로만 이해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서 이건 단순한 군사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의 비상 대응이 작동하는 또 다른 방식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은 단지 군복을 입은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가 지시를 내리기도 전에 이들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찾아 행동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걸까? 사례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발견됐습니다. 2022년 경북 포항의 폭우 사태 때 주요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자 근처 예비군 단체 채팅방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물에 잠긴 마을의 구조 정보, 실시간 수위, 고립된 주민의 위치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됐고 그 정보는 즉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군부대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군복을 입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쓴 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목이 잠시 메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늘 가정하는 건 지휘체계입니다. 하지만 그건 누군가 명령을 내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따를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명령 없이도 움직이는 체계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군사 훈련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화였고 습관이었고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이 사회가 쌓아온 공동체적 반사작용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마스크 나눔 운동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학생들은 남는 마스크를 모아 학교 앞에 걸어두었고 자영업자들은 영업이익이 줄어든 와중에도 약국 대신 줄 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눴습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부보다 빨랐고 행정보다 더 촘촘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보았습니다. 민간이 먼저 반응하고 그 반응이 조직을 움직이는 구조.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연구 노트를 덮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미 알고 움직인다. 이건 누군가 가르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국이 위기에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강한 나라란 지시받은 조직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걸. 이쯤 되자 제 머릿속엔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반복되는 일정한 패턴. 그 중심에는 늘 조용하게 움직이는 한 나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조활동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그들은 항상 공통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도착하고, 가장 조용하게 일하고, 가장 늦게 철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몇 년 전 네팔 지진 당시 상황이 떠오릅니다. 규모 7.8의 강진으로 수도 카트만두가 무너졌을 때 여러 나라의 구조대가 속속 도착했지만 대부분은 시설 부족과 혼란 때문에 일정 기간 후 철수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계속 남아있는 외국팀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그 이름이 코리아였다는 겁니다. 왜 아직도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한 기자의 질문에 구조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텐트 안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대답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주 단순한 말인데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조 임무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지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보고서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아이 한 명을 구조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어요. 구조원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도 제대로 닦지 못한 채 그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요. 아이가 살았어요. 그 말은 어쩌면 어머니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을 다독이기 위한 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식사를 나누는 한국 구조원의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호 식량이 부족해 현지인과 나눠 먹는 모습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배고픔보다 믿음을 나눠야 해요.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어떤 시스템으로 가능했던 걸까? 어떻게 한 나라의 구조 방식이 이렇게 일관적이고 동시에 이렇게 인간적일 수 있을까? 제가 찾은 결론은 이랬습니다. 그건 매뉴얼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들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어느 나라든 위기 앞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움직이는가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술만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자원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끝까지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어쩌면 진짜 강함이 아닐까?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하버드 강의실에 서 있습니다. 단정한 조명을 받은 칠판 앞 수십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현대 국가의 위기 대응 전략. 평소와 같다면 미국, 유럽, 국제기구의 구조 매뉴얼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지난 몇 달간 제가 직접 분석하고 목격한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학생들은 하나둘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필리핀 태풍 당시 한국 구조대의 이야기, 남극의 생명을 구한 헬기, 아프간 철수 작전에서 끝까지 남은 수송기,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이는 예비군과 시민들. 처음엔 의아해하던 얼굴들이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달라졌습니다. 눈을 크게 뜬 학생, 펜을 쥔 손이 멈춘 채 멍하니 듣고 있는 학생,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교수님, 결국 한국은 왜 그렇게까지 움직이는 걸까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칠판 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요, 전쟁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지켜내는 나라입니다.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트북 자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끝낸 뒤 한동안 말없이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어떤 학생은 조용히 노트를 덮었고 또 어떤 학생은 눈을 떼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어떤 확신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하게 된 이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아닙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도 늘 시험대에 놓여 있죠. 하지만 그 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방식을 통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깊이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군함이 바다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한 나룻배 하나가 가장 먼저 강을 건너 쓰러진 사람 곁에 먼저 닿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강함은 크기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강함은 가장 연약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신념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날 수업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얘기 다른 수업에서도 해주세요. 저도 언젠가 그런 나라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나라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긴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외치는 나라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까지 조용히 남아 사람을 지키는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절차보다 책임으로 움직였고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가치를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안전은 생존의 조건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다라고 말했죠. 한국이 보여준 선택은 바로 그 신뢰 위에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강함은 가장 조용한 사람들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누가 보든 말든 끝까지 곁에 남겠다는 그 믿음 하나가 세상을 움직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조용한 책임의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움직였던 기억, 그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